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은 인구 집중으로 과밀화를 겪고 지방은 소멸 위기로 내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조 원이나 되는 돈이 균형 발전을 위해 쓰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지자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처음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 등을 위해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슈 인사에 대해서는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과 기존 대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른 것과 관련한 논란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장례가 또 하나의 과제를 남겼습니다. 지난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별세했습니다. 87년 개헌 후 첫 직선제 대통령으로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맺는 북방 정책과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등 외교를 전 방위로 넓힌 건 공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12.12 신군부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협력, 그리고 4천억 원대 비자금 혐의가 유죄로 확정이 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습니다. 네, 지난 과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분노를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진정한 사과를 바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특히나 전두환 씨를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경우에는요, 장남인 노재헌 변호사가 2019년부터요, 물론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광주를 찾아서 부친 대신 사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족들이요, 노 전 대통령이 평소 하던 말씀이라면서 부족한 점과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대한 직접 사과와 그리고 진상조사에 협력해서 이 증언을 바랬던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지기에는 조금 부족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장으로 치러지긴 했지만 그래서 장례 방식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엇갈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요, 과오가 있지만 재임 시절 쌓은 공헌과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을 고려를 해서 국가장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장은요, 전국 지자체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관공서에 조기가 개항됩니다. 물론 의무는 아닌데요. 대구에서는 분향소가 마련이 됐고 조기도 개항이 됐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 세종 등 호남권 지역에서는요, 조기 개항도 분향소 설치도 거부를 했고요. 강원과 경기,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조기는 개항을 했지만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정부 차원의 분향소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때는 국회에 분향소를 마련했었거든요. 국가장으로 결정이 됐지만 국민적인 이 비판 그리고 거부감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모양새였습니다. 2011년에 개정된 국가장법에 따르면요, 전 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헌정한 고문을 남겨서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국가장으로 치르도록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대 범죄 여부가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이 이 국민의 추앙이라는 모호한 단어로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꾸 잘못된 선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전직 대통령들이 예우를 받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데요. 노 전 대통령과 그리고 전두환 씨는 물론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실형을 선고받아서 예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장 여부는요, 결국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예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애매한 법 조항을 고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발의도 돼 있지만 계류가 되고 있고 공방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망자에 대한 애도나 예의는 갖춰야 되겠습니다만 혼란과 갈등을 막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네, 이 국가장이라는 게 우리가 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걸맞는 제대로 된 이 기준이 빨리 확립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상했던 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모임 인원 확대나 영업시간 제한 폐지 등 여러 안이 있지만요. 핵심은 코로나19 관련한 의료 대응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새로운 일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는요. 시설 격리에서 재택 치료로 전환이 됩니다.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 대신에 위중증 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인 무증상 경증 환자까지 시설 중심 치료가 되면요. 의료기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차원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택치료 기준은요. 70세 미만 그리고 고위험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기준으로요. 중증도를 분류를 해서 무증상 경증일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하게 되고 중증도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치료센터나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요. 확진 환자가 스스로 매일 하루에 2차례 체온이나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을 해서요. 모바일 앱에 건강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측정할 수 있는 키트는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재택 치료 중에는 비대면으로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의료기관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전담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대구 동산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 재택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 만큼 이 재택 치료를 받게 되는 분들이 상당한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위험을 인지하거나 또 위험할 때 이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료진과 의료시설과의 물리적 거리가 갖는 한계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확진 환자 모니터링부터 의료기기, 약품 전달까지 해야 되는 일선 보건소는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공간을 이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탈을 방지하는 것 또한 재택치료 제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재택치료를 받으면 함께 사는 다른 가족들은 외출이나 일상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으니까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방역의 목표였는데요. 네.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좀 촘촘한 대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K-방역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독도의 날을 맞아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요. 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올해 여전히 나왔습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를 한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을 해서요. 학술 행사나 플래시몹, 티셔츠 입기 같은 행사가 열리고요. 유통업계도 독도 애국 마케팅을 하는데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이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도 관련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례로 독도의 날을 제정을 해서 해마다 독도 수호 결의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한 유명 유튜버 찌양이라고 하는 먹방 유튜버인데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이후에 일본인 구독자들이 항의를 받으면서 구독을 취소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 정치권을 떠나서 이 사회 문화적인 면 민간 부분에서도 양국의 예민한 사안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본 정말 지치지도 않고 네. 끈질기게 정말 주장하는데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숨가쁩니다. 네.
그런데 어린이들 교육용 교재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독도 전문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에 따르면요, 우리의 국방부 격인 일본 방위성이 지난 8월에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30여 쪽 분량의 최초의 방위백서 완전히 이해하는 일본의 방위를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요. 보시면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고 자국 영토로 표시를 했습니다. 서 교수는요, 방위성에 독도로 바로잡은 지도 파일을 보내면서요, 이것은 명백한 영토 도발이다. 자라나는 일본 학생들이 잘못된 방위백서를 보고 한국을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수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꾸 우리끼리 되새기고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우리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은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상북도 조례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돼서 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심사까지 마쳤지만요,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는데요. 일본이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상북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움직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강력한,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일본의 전략에 말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우리도 좀 더 강력한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을 강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 차원에만 맡겨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스포츠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번 시즌을 역대 최고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K리그1 정규리그를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프로야구는 정규 시즌 끝내고 상위 팀들이 플레이오프 거쳐서 한국 시리즈까지 가잖아요. 프로축구도 정규리그를 끝내고 상위 6개 팀이 파이널 A 라운드 경기를 통해서 최종 순위를 확정합니다. 대구FC는요, 3년 연속 파이널 A에 진출을 했습니다. 2019년과 지난해 2020년에 최종 5위였는데요. 이번 파이널 A 라운드 5경기를 통해서 지금 3위인데 이걸 유지를 하면 창단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위 안에 들면요, 아시아에 있는 프로축구 팀들 가운데서 최강팀을 가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도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축구는 K리그하고 FA컵을 동시에 진행하잖아요. 네. 예전에 FA컵 우승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올해도 한번 우승을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FA컵은요, 1부 리그부터 5부 리그까지 국내 모든 축구팀이 참가하는 대회인데요. 대구FC가 지난 2018년에 우승을 한 번 했는데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우승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27일에 있었던 FA컵 4강에서요, 강원을 꺾고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결승에 올라온 이 상대 팀이요, 울산 현대가 아니라 준결승에서 이 팀을 꺾은 2부 리그팀 전남 드래곤즈인데요. 아무래도 울산 현대보다는 상대 팀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게 우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FC는요, 대구 스타디움에서 DGB 대구은행 파크로 구장을 옮긴 뒤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관중 동원이나 여러 지표에서 팀이 순항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DGB 대구은행 파크가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FC는 내년이면 창단 20주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에 접어드는 때인데요. 대구FC는 지방정부 출자금에 시민주 공모로 창단한 국내 최초의 시민구단입니다. 사실 시민구단은요, 재정이나 이런 면에서 기업구단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열악한 점을 잘 극복을 하고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 마무리까지 잘 해서 시민구단으로서 대구 시민들에게 연말에 좋은 선물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수도권이란 블랙홀로 인구와 산업이 쏠리면서 지역 불균형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사람이 떠나면서 빈집과 폐교가 늘어나고 급기야 소멸 위기에 처한 곳도 적지 않은데요.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 감소 지역을 처음으로 지정하고 매년 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인구 감소로 소멸이란 비상사태에 직면한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고 탈출구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지방의 상황은 거의 이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구 불균형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방 급기와 지방 소멸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하는 이런 방안까지 내놓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유는 수도권으로 인구 그리고 산업이 일방적으로 쏠리기 때문인데요. 지방 소멸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위원장님께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한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가균형 발전의 문제는 역대 대부분의 정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다뤄왔는데 특별히 2004년에 참여정부 때부터 국가적 아젠다가 돼가지고 정부마다의 결은 조금 다르지만 이 관련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2019년 말에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가고 2020년에는 뭐 데드 크로스라 그래서 출생률이 감소하고 오히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팬데믹이 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다 있고 실제로 현재 그런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로 수도권은 뭐 고도 비만한 그런 상태에 있고 지역은 이제 금방 사회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주 비난한 상태, 아주 영양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죠. 네. 예. 김정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체감하시는 상황은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데드 크로스 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역별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은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66%입니다. 네. 근데 지역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죠. 지역의 경우에 지금 21개 시군이 지금 그걸 겪고 있어서 비율로 보면 91%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 경상북도 지역이 훨씬 더 심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 진원지가 서울의 강남이었죠. 근데 지금 부동산 대책을 얘기를 하면서 그냥 부동산 그 가격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균형 발전에 관한 메시지를 이 정부가 확실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니까 투기업자로 볼 때는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 시작돼서 목표가 딱 뚜렷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 서울의 그 혼잡, 그다음에 이 부동산 이런 집중, 그다음에 지방의 소멸 이 부분에 대한 그 흐름을 역전시킬 만한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네. 방금 김재훈 교수님 지적에 김 교수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이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히 지역을 살리기 위한 관심이 애초에 내걸었던 거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들으시기에는 다소 억울한 면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실망 정도를 넘어서 이거는 정말 배신을 당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원래 시초에 목표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관련해서 이제 펼쳐오고 있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래 계획들을 잘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또 바라보는 눈은 이렇게 또 그게 또 진화가 되고 하니까 네.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또 아까 얘기한 그런 수도권 인구 집중인 문제나 데드 크로스까지 나타나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미진하다는 데는 지적, 그건 뭐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더 해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김재훈 교수님 말씀하실 때 데드 크로스 현상이 특히 우리 경북 지역에 심각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장님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인구 소멸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뭐 최근에 행안부에서 10월 18일 날 인구 감소 지역 발표를 이제 했는데요. 전국에 이제 89개, 228개 이 시군구 중에서 89개 지역을 감소 지역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 사실은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개 지역으로 발표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특히 이제 경북 북부 지역이 균형발전 박람회 행사를 했던 안동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런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도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데요. 대구도 광역시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광역시 중에서 대구는 서구하고 남구가 이제 그 감소 지역에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역시 경북은 가장 심각한 지역이고 대구 역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 지역 말고도 지역은 지금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이런 정도면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오늘 토론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겠는데요. 김재원 소장님 보시기에 지방이 사라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인재 유출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모순되는 건데 지금 제일 문제는 지금 그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공공기관 이전을 계속 해야 된다. 네. 그때 누락된 기관들이 많고 그 이후에 설립된 기관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또 그때 이전한 기관들과 관련되는 보완적인 그 이전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수도권에 있는 좋은 기업체들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이런 조치들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방에서는 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관리직, 기능직 같은 그런 전문직은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고 그렇지 않은 단순 노무직이나 영업직이나 뭐 1차 산업 종사자 이런 쪽은 유출이 상당히 낮은 걸로 이렇게 네. 나오기 때문에 수도권의 이 대기업체나 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에 대한 저항이 보통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좋은 인재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지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 현상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지방에서 좋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핑계에 불과한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다른 정책적인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네. 거죠. 결국은. 네. 예.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에서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 교수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 졸업한 인재들은 서울로 유출이 되는 걸 보면 그 유출되는 인재들만 모아서 써도 될 만큼 인재들이 있는데 예. 그것이 그 인재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산업이 없고 그 산업이 유지될 수 있는 정말 좀 강력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되면서 인구 문제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제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네.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생률 같은 걸 이제 합계 출산율 비교를 했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낮은 나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가 가장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기록들을 본 적이 있는데 보면 광역 도시권에서는 서울이 제일 낮아요. 네. 그리고 이제 광역 도에서는 경기도가 제일 낮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지역에서 수평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는 수도권에서 실제로 결혼도 하지 않고 출생도 하지 않는 이런 그래서 실제로는 출생률은 지역은 낮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 내에서는 높은 편인데 오히려 그 출생률이 낮은 지역으로 가서 그 젊은 청년들을 뺏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 그 어려움을 이제 지방이 안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사실은 20대 초반에 보통 수도권 지역의 그 좋은 교육의 기회,
네. 20대 후반 이후에는 보통 좋은 일자리 기회 두 가지 이유로 이동해 간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걸 아마 반대로 지역에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아마 적극적으로 좀 김재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공감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가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책 실패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뭐 실제로 그 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저도 가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육계에서 그 가서 지금 국가균형발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의 한 부분이 이제 금방 드렸던 교육 문제라고 했는데 이런 정책들을 지방 정부하고 지역 대학 지역 핵심 플랫폼 사업 같은 걸 이제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9개 지역이 다 이제 주려고 이렇게 플랜을 처음에 짰는데 현재 한 4개 지역을 주고 이제 이렇게 지금 망설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 정책을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좀 미진하다 이렇게 해가 되겠느냐. 근데 그 기존의 그런 예산들을 다루고 그런 정책들을 다루는 관행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네. 그것들이 아마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민들 눈에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에 뭐 문제가 해결되겠나? 뭐 전혀 안 하고 있지는 않는데 하고 있는 게 이게 좀 성에 덜 찬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지역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지금 지역 정책이라고 내놓는 사안들대로 추진한다면 그건 정말 언발의 오줌두기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런 지역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 대책들을 논의하기 전에 김전 소장님, 인구 소멸이 계속되면 이게 나라를 그냥 전체 우리 신체로 볼 때 골다공증이 와서 뼈가 부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과 유사한 현상들이 벌어질 거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국면을 맞아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사회적인 아주 지금 경론 속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생활형 서비스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과잉이란 말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뭐 터키나 멕시코 그 다음으로 지금 과잉인데, 근데 그게 주로 이제 이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에 이게 과잉인 거죠. 근데 지방에 이렇게 인구가 소멸하게 되면은 그 인구가 소멸하니까 그 수요자가 시장이 축소되게 되고 그래서 생활형 서비스 부분이 영업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비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분야도 그 수요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게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그 수지 타산을 못 맞추는 그런 비율을 보면은 전국적인 평균보다 경북이 훨씬 더 나쁘다라고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대도시에서는 그 과잉인 그런 뭐 생활형 서비스 그 병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생활의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지방에서는 그런 소위 이제 3차 산업 분야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게 이제 악순환되는 거죠. 불만족이 쌓이고 일자리 줄어들고 서비스는 양과 질은 나빠지게 되고 그게 점점 심화된 그런 네. 상황이 오니까 문제죠. 네, 점점 그야말로 인구가 준다는 게 단순히 이 인구 감소의 측면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이 대책 그동안 진행됐던 대책들을 포함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막아볼 수 있는지 한번 두 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참여정부 이후에
역대 정부가 계속 얘기는 해왔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해왔었는데 그동안에 내놓았던 역대 정부에서 내놓았던 균형 발전의 대책들의 효용성 혹은 그 실제적인 어떤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일부 나와 있는데요. 네. 2004년부터 해서 이제 혁신 도시를 지역에 10군데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보내고 아까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다가 공공기관을 보냈죠. 네. 그렇게 하고 세종시를 이제 행복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인구 분산 정책을 폈는데 그 효과가 이제 한 8년 정도 네. 이렇게 지연 효과를 가져오다가 결국은 아까 언급한 대로 2019년에 인구가 50%를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되는 그걸 막지 못하게 된 뭐 그 정도의 효과가 있고 그걸 이제 좀 더 많은 그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지역에 더 보내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선결돼야 될 문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제가 공감하고 그걸 그 효과는 그 정도에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공기관 숫자가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그때 보낸 게 이제 153개밖에 되질 않으니까 전체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뭐 만든 게 지역에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600여 개 만들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풀 숙제로 되어 있죠. 네. 김준수 소장님, 역대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안들 실행된 내용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네. 그 조사 그 지역의 청년층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데서도 그런 게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와 관련되는 후속 조치, 보완 조치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산업적인 파급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원래는 혁신도시를 조성한 게 지역의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 공공기관들은 우리가 그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죠. 전국을 대상으로 각 영역별로 관리하는 기관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중공무원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분들이죠. 실제로 그 본인들도 본인들이 그 지역 혁신의 그 중심 역할, 거점 역할, 선도자 역할 할 수 있느냐 설문조사를 했는 그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그 지역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무원들 한 70~80%가 그렇다고 그 역할을 인정을 하는데. 거기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한 40%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공공기관의 그 자회사, 출자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인데 그 회사들 같이 이렇게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이제 하지 않고 네. 그냥 공공기관만 이전하고 지금 손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 인구 이동만의 효과가 나오고 지역에서 혁신의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는 거죠. 지역의 산업을 고려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생태계 조성이 안 되고 섬으로만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회사 출자 회사들을 보면은 한 5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전 가능한 그런 회사들 보면은 이게 실제로 보면은 한 200여 개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국토부에서 용역을 내서 그 지방 정부들이 이걸 다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네. 다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서는 어떤 회사들을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유치하고 싶다라고 조사도 다 돼 있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이거 하지 않은 거는 이게 이제 자회사 출자회사니까 사실은 행정력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또는 뭐 지방 소득세 감면이라든가 뭐 이런 인센티브 유인책을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조세 차등화를 하는 거에 관해서 균형발전 특별법에 제가 봐도 그게 가능하다고 돼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자치 분권을 좀 더 강화해서 지역의 조세 주권이 지역에 와도록 해서 다른 나라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그 남부의 선벨트라든가 유럽의 낙후 지역 같은 경우에 그 대표적인 그 유럽의 아일랜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세를 더 낮게 해서 기업체를 유치를 하는 이걸 우리는 지방 정부, 지방자치제들이 전혀 할 수 없다는 네. 이 문제가 있죠. 네. 지금 세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따로 토론이 필요할 만큼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위원장님께 짧게 하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역시 재정이 확보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려면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 국세, 지방세 비율이라든지 이런 세금 문제를 통해서 좀 전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쉽고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비율 조정이란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는 재정 분권이 좀 필요하고 그게 좀 사회 수준이 점차 이렇게 증가되고 이제 올라가면 아마 그런 것 공감이 돼서 아마 그 비율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현재 뭐 이 정부의 문정부는 약속했는 그 재정 분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두 차례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렇게 올려줬는데 그게 이제 받는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마 시간이 가면서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네. 그런 권한들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도 그런 데 요구가 있고 또 중앙 정부도 그걸 해야 되겠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김재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되고 난 뒤에 1차 공공기관 이전 시작은 2000년대 초반에 했는데 마무리된 건 2019년이에요. 네.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냥 우리가 손을 들고 있지는 않고 이제 그런 지적하신 그 미진한 점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런 점에 시즌 2라는 걸 내걸고 거기 원분들의 그 정주 여건 부분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은데 대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대구 혁신도시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그때 올 때 약속해가지고 지방교육청이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아직도 해결을 안 하고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지역마다 약간씩은 스토리가 다르게 불편한 그 임직원들의 생활 문제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적한 대로 파생되는 관련되는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와서 이제 지역 성장 동력이 되어주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나주 같은 데는 이제 한전이 가면서 한 1000여 개 기업이 갔습니다. 이렇게 한전이라는 한 기업이 간 게 아니고 관련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가서 지역을 상당히 이제 이렇게 붐업을 했고 여기 진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LH가 가가지고 그런 토목 건축 관련 그런 회사들이 또 많이 따라갔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지역들은 그런 게 잘 되고 있는데 안 그런 지역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들도 노력을 나름대로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하려고 할 때 만약에 땅을 더 확보해서 그런 건물을 짓거나 이런 사람을 고용하고 하려 그러면 그런 지방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도와주는 지역이 있고 안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보면 참 지역이 참 귀하게 온 이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을 지역의 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만 빨리 좀 해라. 앞에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전혀 해소가 많이 되고 있지 않는데도 그걸 자꾸 추진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거죠. 네. 지역 입장에서는 또 지역 입장대로 와서 특별 분양 받고 서울 가서 살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정말 와서 살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그 내용은 또 다른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균특회계라고 네. 그러죠. 예. 이 회계가 이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인데 약 해마다 약 10조 원이 쓰인다고 합니다. 크다면 크고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이 현상을 막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예산이지만 그나마 있는 돈이 10조 원인데요. 지난 16년간 균형발전 예산이 144조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예산의 상당 액수가 지역을 어떻게 보면 되살리기 위한 노력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수도권 교통망 확충도 수도권도 우리도 지역이다.
경기도도 지역 아니냐, 인천도 지역이고 다 수도권 근처도 다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수도권 교통망 확충에 이 돈이 투입이 되게 되면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돈에 원래 취지와는 반하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 전체의 이제 균형발전이니까 수도권에 대한 불균형 문제도 사실 같이 다룹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예산들이 집행이 된 일부분을 보고 이제 지적을 하고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죠. 그 작년에 제가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예산들은 가능하면 지역에 쓰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할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뭐 균형발전 지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사업 같은 걸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수한 사업들을 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좋은 사업을 내니까 이걸 지원해주는 관행으로 이제 그 개발도상 시대에 산업화 시대에 그 관행을 해온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역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 기회가 가지 않은데 우선적으로 주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균형발전 지표를 적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는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약해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얼마 전에 대구, 광주 철도망 확충하는 문제도 제일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지역 발전,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를 의심하는 분들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중앙에서 결정할 때 예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 타당성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에 있는 인구가 GTX 건설을 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사업 타당성이 월등하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근거로 들어서 그것은 사업성이 있고 GTX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와 경제적인 효과를 향후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구 경북을 연결하는 이 기축철도망을 연결하는데도 서울에 계시는 중앙에 결정하시는 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사업성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사업성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것에서 이 정부의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 과연 있는가? 사업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지로 극복을 잠깐 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 김재원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역설적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서울에 가서 보시면은 서울의 지하철 그 노선도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이 관광 와서 여행을 할 때 이 그 특히 서울의 그 수도 그 지하철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서울의 지하철 노선이 많고 잘 돼 있는데 그게 다시 그 지하로 그렇게 그 GTX를 놓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에 비해서는 지역에는 철도가 굉장히 부실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달빛 그 철도가 겨우 그 국가 그 교통 5개년 계획에 겨우 지금 있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단선 일반 철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토를 이제 고속철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것도 또 타당성 조사 그 결과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겨우 그러니까 대구는 이 광주하고 연결하는 철도가 단선 일반 철도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투자의 격차가 지역의 격차를 낳고 지역의 격차가 다시 투자의 격차를 낳는 이런 악순환에 이거를 깨는 게 균형 발전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중앙에서는 뭐 지역이 잘 해야지, 지역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지, 지역이 좋은 그 의견을 내야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말도 뭐 맞긴 맞습니다. 지역이 노력을 해야 되고 지역이 그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런 것도 맞긴 합니다만은 그 유럽의 경우나 뭐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치분권이 잘 돼 있는 그리고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나라들도 지방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중앙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도 중층적으로 해야 되고 중층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 수도권에 그렇게
뭐 사업을 하는데 균등 회계 자금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이 문제가 많다라는 거고 저는 이 내부적으로 그 잘 모릅니다만은 균등 위원의 경우에도 수도권의 그 위원을 위촉한다. 구성을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이라는 말이 기분 나쁘다라고 해서 지방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지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지역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서울에도 지역이 있다. 수도권에도 지역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지역에 다 투자를 해야 된다. 수도권 내의 불균형도 불균형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위원장님 느껴지시죠? 사실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 지금 그 현실입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속에서 지역에서 이 국가 균형 발전을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뭐 잘 느끼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뭐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 네.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현재 그런 균특이나 우리 균형 발전과 관련되는 활동하는 분들은 정부의 다른 부처들은 이제 저런 지적이 맞는데 우리 부처는 우리 그 위원회는 그래도 제가 이제 위원장부터 이제 지역에서 갖고 그 위원들 구성을 17개 광역 단위에 다 나눠서 이렇게 네.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예비 타당성 조사 부분도 이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일정한 규모가 되면 그런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걸 주로 따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인구가 50%가 이미 수도권에 가버린 상황에서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유리하게 나올 지역은 뭐 부산, 울산 이 정도 외에는 거의 지금 안 됩니다. 전국은. 그럼 뭐 광주, 대구 이런 건 전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아니 면제야 그럼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또 환경 문제라든가 뭐 문화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 발전 지표라는 걸 넣어가지고 그 제3의 지표를 여기에 넣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의 가치 지표를 주어서 그 기회를 좀 주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뭐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풀겠냐. 이미 그런 옛날 그 시대에 맞는 그 지표 그걸 가지고 자꾸 이 시대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나름대로 그걸 보정해서 이제 관련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지방 중소도시가 그런데 이 균형 발전 여러 가지 대책이나 정부의 지원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지방 중소도시가 정책의 사각지대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이제 그동안 거의 한 18년 정도 동안 2004년에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18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주로 수도권 집중에 대한 광역 시도의 그 불균형을 다루는 데 집중했어요, 주로. 아까 언급했던 그런 혁신도시 문제나 뭐 행복도시 이런 문제도 다 이제 그런 수준에서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228개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이하의 단위에 그 군 단위 이하의 그 농산어촌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거를 만약에 계속 더 우리가 방치하고 언제 광역 단위 해결하는 뒤에 기초로 가고 그 다음 또 그 이하로 간다고 하는 걸 정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지역균형 뉴딜을 다룰 때도 그 대상을 시군구 단위에 이제 기회를 주고 또 농산어촌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서 앞으로 그 문제를 좀 방어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고민들이 좀 반영이 된 걸까요?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난해 말에 개정됐었고 지금 6월 시행된 그 시행령 통해 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핵심 내용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게 된 배경 핵심 내용 짧게 좀 말씀 주시고 대구 경북은 어떤 곳이 지정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실제로 저도 그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그 내용들을 접했는데 혹시 이제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이 발표가 되면
이 낙인 효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거치지 않겠나. 그래서 당신들이 이 정책을 행안부에서 이렇게 공개를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근거로서 이런 이 지수를 개발하고 이 발표를 하는 거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국민들에게 이해가 돼야 된다. 해서 근데 발표될 때를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썼더라고. 그래서 1조라는 뭐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10년간 이제 앞으로 이제 매년 그렇게 쓰겠다는 플랜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은 지정된 곳이 어디죠? 아까 김 소장님하고 말씀하신 대로 경북에 지금 16개 지역, 네. 대부분 군 단위가 있고 시도 한 5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북 북부 지역에 주로 있는 지역이고 대구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남구하고 서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구 남구 서구가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민들이 얼핏 받아들이시기에 참 충격적으로 지정될 정도로 우리가 광장시인데 그렇다는 거는 정말 다소간 충격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앞으로 이런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지원할 때 정부가 이 점은 좀 유의를 해서 이런 점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책도 만들고 지원책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 드시는 지점이 있으시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중소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저희 대구사회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중소도시 문제에 관해서 지금 토론회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나라 이 균형발전 특별법에 보니까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인구 100만이 넘었을 때 어느 시절부터 이제 광역시를 지정을 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인구가 100만이 넘은 도시들을 4개입니까? 4개, 5개를 지정을 해서 지금 특례시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 농업이 워낙 중요하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산어촌에 관해서 그러니까 농업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조 정책이고 부문 정책이죠. 균형 발전 정책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농업 쪽에는 상당히 농업 농촌 지역에 혜택이 갔습니다. 가왔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은 중소도시에 관해서는 완전 정책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그러고는 이거는 중소도시들은 이제 광역 도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광역 도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위기 지역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후 약방문식으로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선제적이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면서 사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 효과도 떨어지고 국민들의 이 인지 심리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오기도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뭐 조세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결정적인 이 결정권이 없는 겁니다. 결정권이 없이 그냥 돈을 주니까 알아서 해라. 물론 이게 지역의 그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아서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자생적 발전, 내생적 발전 이론이라고 경제학에서 그런 이론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지금 그 지역만의 해결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애들을 키우면서 그 돈으로 애들 키운다는 용돈 주면은 부모가 할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많은 그런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죠. 우리 지역에서 당장 급하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안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이전 얘기가 나오는데 김 소장님 보시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지방으로 볼 때는 공공기관 이전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과제죠. 근데 실제로 지금 전국의 혁신도시들을 보면은 혁신도시를 전부 신도시 방식으로 조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대구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가보면은 꼭 이 섬과 같이 그렇게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그 부지를 보면은 공공기관 이전용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100%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 클러스터 용지라고 하는 게 지역에 따라서 한뭐 어떤 데는 한 20-30% 분양돼 있고 어떤 데 60% 분양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클러스터 용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중앙에서 기업체나 뭐 산하 자회사 출자 회사를 유치를 하자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에 지역에 따라서는 그 회사들 유치한 지역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뜯어보면은 물론 이제 한전과 같이 그렇게 막강한 또 산업 효과가 연관 효과가 있는 뭐 그런 특수성이 있는 광주 같은 경우 좀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주변에서 회사가 옮겨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옮겨간 경우가 드물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새로 이제 이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하려 그러면은 우선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해서 중앙에서 자회사 출자 회사를 이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공공기관이 들어갔을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기존의 그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그 주변에 원도심이 공동화된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원도심의 그 도시 그 부지를 뭐 국공유지를 이용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들어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왜 혁신도시만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우리 이제 말씀 나눴던 그런 지역의 중소도시들도 굉장히 유서 깊은 이런 도시들인데 그 지역 균형 발전에 소외돼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어서 계속 위축이 된 그런 도시들에도 그 중앙의 공공기관들을 추가 이전할 경우에 그쪽으로도 배치를 하자. 그렇게 그런 중소도시에 두세 개만 그런 기관들이 이전을 해도 그 도시들이 확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 어떤 지역에 어떤 기관, 어떤 자회사 출자 회사 이런 대상 지역과 대상 이 기관들을 좀 전체적으로 잘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말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데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토론 중에 못다 하신 말씀 꼭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는 말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소장님 먼저 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균형 발전을 왜 해야 되는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대구가 조선시대 영남 지방의 중심이었다, 그 경상 가명이 있다고 해서 뭐 그걸 회복하자는 이도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 뭐 6.25 때 이 피난민이 몰렸으니까 그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과밀이 지금 심각한 문제다. 보통 인구 600만이 적정 수준이라 그러는데 이미 서울이 그걸 넘었으니까 그 기능이 그 주변으로 팽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한 인구로 적정한 그 집중의 효과도 누리면서 또 자연 친화적인 자연 속에서 삶을 사는 그러니까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는 전 국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될 건가 그러면서 경제적 효율성도 같이 높이는 방법으로 균형 발전이 그러면서 또 지역의 거점 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소도시도 같이 이렇게 경제도 발전하고 삶의 질도 높이고 그래서 전 국민의 출산율도 높이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전면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철우 위원장님.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지금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다극 체제를 만들어서 한번 해결해 보자. 그게 이제 초강력 협력이라는 그런 흐름들로 지금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주도에 대한 강조를 우리 정부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역 발전에는 지역이 결국은 잘하니까 그 지역 주도성을 강조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지역균형 뉴딜 신청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존에 하던 지방 정부만 신청하지 않고 주민 공동체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걸 국민들이 발언하도록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이런 변화들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방 소멸 위기를 주제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열기를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씨를 둘러싼 평가가 있었고 민심은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유감 표명의 과정에서 지지율이 출렁거렸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해라고 윤 후보 진영에서는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은 개에게 사과를 주는 장면을 사과는 개에게나 주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후기 인상파로 알려진 폴 고갱의 유언과 같은 말기 작품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대선 후보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던지는 대선판이지만 노선과 지향성을 입에 담지 않더라도 인간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감수성만이라도 작동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